자, 여러분들 우리 금융 상식 모의고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시면 국내 경제의 순환 모형을 나타낸 거다. 다음 중 옳은 것 그랬고요. 자, 이건 여러분들 경제 주체하고 경제 활동 이런 것들 시장까지 좀 알아두시면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공부하실 때는 자, 이번에 우리 학습 자료에도 새로 들어왔지만 실물 흐름을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얘가 가계고요. 실물이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간다. 그러면 얘는 이제 기업이 되겠습니다. 기업이 되고요. 그리고 각종 공공재를 갖다가 생산해서 기업이라든지 가게에다가 이렇게 생산해 주는 것을 우리가 정부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OX 집에는 그 기억을 갖다가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했는데 그 그림이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여기에 맞춰서 이제 문제 풀이를 좀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기업은요 생산물을 우리 생산물 시장에서 공급을 하면 우리 가게에서 그런 생산물을 소비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가, 상품의 대금을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업이 이렇게 공급하는 걸 이걸 무슨 시장? 생산물 시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가게가 공급하는 것, 이걸 생산 요소. 생산 요소라는 것은 자, 생산에 필요한 것들. 그래서 노동, 토지, 그 다음에 자본, 그렇죠. 경영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가가 뭐라고요? 노동에 대한 대가가 임금이 되고 토지에 대한 대가가 지대고 자본에 대한 대가가 이자, 요게 이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임금, 지대, 이자, 이윤 요게 거래되는 시장은 요 가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생산물이라는 것은 재화, 우리 형태가 있는 재화, 서비스 이런 것들이 여기서 거래가 된다. 자, 그러면 자, 이거 시험과는 관계없지만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하는 것은 형태가 없는 거죠. 그럼 서비스, 강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럼 저는 지금 무슨 입장? 기업 입장입니다. 생산자 입장이고 여러분들은요? 소비자 입장. 그래서 기업은 여러분들 뭘 위해서 경제활동을 한다? 이윤 획득, 이윤 추구입니다.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목적이 되는 거고요. 소비자는 여러분들 무슨 목적을 한다? 왜 음식을 사 먹고 옷을 사 입고 강의를 듣고 합니까? 여러분들의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서. 그걸 다른 말로 효용의 극대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자, 우리 이제 교재에 나온 거는 정부는 여러분들 뭐의 주체라고 나오던가요? 정책, 통화, 정책 이런 게 주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를 우리가 재정 정책의 주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1번 A는 기업은 생산물 시장에서 수요자가 아니라 공급자가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생산물 시장에서 공급자. B는 정부는 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기업이 되겠고요. 정부는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건 우리 시험 범위 아니니까 몰라도 되고요. 자, D급번. 자, 우리가 생산물 시장에서 가게는요, 기업에서 공급하는 생산물을 소비하고 거기에 대한 대금, 상품 구매 대금, 요걸 지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 기억이 요게 아니라 여기 위에 이렇게 니은이 있다면 요거는 뭐라고요? 여기 이제 세금이 되는 겁니다. 정부에 지급하는 것. 자, 그 다음에 나 시장에서 이자, 지대, 임금이 거래된다. 아까 방금 봤지만 이자, 지대 요게 거래되는 것은 가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요거는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외화, 달러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경우 이후 나타나는 경제 현상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는 우리 교재에 있는 걸 복합적으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환율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세로축은 가격, 환율이 되고요. 여기 수량이다. 이렇게 하시면 요게 외화의 공급 그래프, 외화의 수요 그래프다. 자, 그러면 외화에 뭐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그랬어요?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우측으로 이동하면 돼요. 그럼 환율은 어떻게 된다? 상승.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만 알면 돼요. 환율 상승만 정확하게 알면 환율 하락은요, 그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요, 환율 상승과 자국화폐 가치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반대로 간다. 그래서 원화 가치는 하락하고요. 반면에 외화 가치, 달러의 가치는요, 같은 방향. 요게 우리 교재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요, 자, 예전에 1달러 있던 것이 1,000원이었다가 이제 1달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00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화의 가치는 예전에 1,000원이면 1달러 가치가 있었지만 지금은 1,000원이면 0.5달러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 거고, 자,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자, 1,000원짜리 메로나를 미국으로 수출할 때 예전에는 1달러 찍혀서 팔렸는데 지금은요 0.5달러 찍혀 팔기니까 수출품의 외화 표시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수출은 증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되면 수출은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 수출 증가하고 수입 감소한다는 것은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고 대신 나가는 돈은 줄어드니까 외화의 공급이 이제 증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내에 돈이 많으니까 물가는 어떻게 된다? 물가 상승은 통화량이 많은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가는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물가 상승.
그래서 요거는 경상수지도 개선되지만 물가도 상승한다. 자,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요거는 환율이 상승한다. 그러니까 하락한다 하면 안 되고요. 미국으로부터 원료를 수입하는 경우, 자, 수입품은 오히려 감소한다. 달러에 대비 원화의 가치는 하락할 거고요. 그래서 국내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볼까요? 자, 이것도 재보험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자, 보험 계약자로부터 보험료 받고 보험 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약속 이행하지 못할 때 이거 대비한 게 무슨 보험입니까? 이거는 보증보험이겠죠. 자, 재보험이라는 건 뭡니까? 보험사고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하는 것이 부담이 될 때 보험을 갖다가 다시 보험 가입하는 것, 즉 보험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 것? 분산시키는 것. 이걸 재보험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증보험하고 재보험은 한 세트로 그렇게 같이 다니게 하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 둘 다 여러분들 보호 대상이 아니잖아요.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보증보험에 대한 설명. 자, 그 다음에 이게 실제 기출 났죠. 우체국 보험의 재보험. 자, 일단 첫 번째 하나, 2개가 나왔거든요. 우체국 보험도 재보험 가입할 수 있다라는 게 시험에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재보험에 가입 한도는요. 영업보험료. 영업보험료가 뭡니까? 우리 보험 계약자들이 실제 그 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는 보험료입니다. 직접 그 영업보험료의 100분의 80 이렇게 시험에 나왔었는데 영업보험료가 아니라 이거는 암기하세요.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사고 보장을 위한 보험료. 사고 보장을 위한 보험료의 보험료의 몇 퍼센트? 80% 이내까지 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번에 이제 우리 새로 들어온 게 바로 이거죠. 두 보험회사 간의 보장성 재보험 계약은 현금 가치 보험 계약에서 제외되는 보험 계약이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거 우리 현금 가치 보험 계약. 자, 현금 가치 만약에 있는 보험 계약은 어떻게 받던가요? 실사 의무도 있고 보고 의무도 있고 있지만 그가 현금 가치에서 제외된다 그러면 그런 보고 의무라든지 실사 의무라든지 그런 것들은 면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 제외되는 것 맞습니다. 맞고 그 다음에 재보험은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답은 3번이고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요게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거니까 좀 보세요. 정확하게 보시고 특히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자, 우리 뭐라고 했어요? 현금 가치 보험 계약은 뭐라 그랬습니까? 보고 대상이 되는 거라 그랬는데 보고 대상에서 그럼 제외되는 것. 자, 보세요. 요거 보험업 감독 규정에 따라서 일반 손해보험. 자, 이거 손해보험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돈이 자, 현금 가치 보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돈 내는 돈에다가 소위 말해서 예금 같은 그런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대상이 되는 게 주로 어떤 겁니까? 예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바로 보고 대상 되잖아요. 그런데 손해보험이라는 것은 뭐가 발생했을 때만 지급하는 거예요?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우리 손해보험은 어떤 원리가 적용돼요? 실손보상의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손해 이상으로는 보험금 지급 안 됩니다. 실제 발생한 손해를 한도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손해보험계약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1호에 해당하지 않는 보험계약 중 자, 요걸 이렇게 했어요. 순보험료가 자, 위험보험료만으로 이렇게 구성되는 보험계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순보험료 이거 나오면 뭡니까? 영업보험료에는 뭐가 있다고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가 있다. 자, 이 순보험료에는 여러분들 위험보험료하고 그 다음에 저축보험료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 구분하셔야 되겠죠. 순보험료는 뭐랍니까? 보험금 지급에 재원이 되는 보험료. 부가보험료는요. 사용경비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위한 보험료다. 그런데 자, 이거는 사고 보장 등 그러니까 그런 보장 그리고 위험보험료는 자, 여기 위험보험료는 또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든지 뭐 상해라든지 이런 게 사고가 났을 때 그때 지급 재원이 되는 거고 저축보험료는요 만기 환급금 같은 것들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순보험료가 뭐만으로 위험보험료만으로 이런 거는 위험성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든 바꿀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좀 체크를 하시고요. 그다음 우리 방금 봤던 두 보험회사 간의 보장성 재보험계약 이것도 역시 현금가치 제외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일반 손해보험 그다음에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되는 경우 두 보험회사 간의 보장성 재보험계약 이건 암기하고 좀 들어가십시오. 이거는 이번에 새로 들어온 내용이니까 그렇게 암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금융에서 전반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이건 제가 안 들려다가 여기 왜 들어왔죠? 근데 자, 그래도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는 농협은행하고 농협협동조합만 좀 조심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자, 농협은행은 뭐다?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특수은행. 자, 은행 중에서 일반은행, 특수은행이 있다면 이건 특수은행이 되는 거고요. 반면에 농협협동조합은요. 상호금융. 그래서 요것은
다르게 그렇게 분류한다. 그래서 농협은행은 특수은행으로 분류한다. 요건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어음 할인하고 어음 인수. 자, 요거 여러분들, 요거는 앞부분에서 또 나올 수 있는 게 은행의 고유 업무, 부수 업무, 겸용 업무 이렇게 구분하되 뭐 예금, 적금, 대출 이런 거야 뭐 당연히 고유 업무가 되겠는데 어음 할인 요거는요. 고유 업무, 고유 업무. 어음 인수는 요거는 부수 업무. 그래서 어음 할인하고 어음 인수하고는 구분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2번 X. 그다음 3번 상호금융은 사금융회사를 양성하여 전문적인 서민금융회사로 육성하기 위해 설립됐고 상호저축은 조합원에 대한 여수신을 통해 조합원 상호 간 부조를 못. 이건 말 장난 같지만 요거 앞에 걸 좀 잘 보십시오. 자, 우리 상호저축은행은 여러분들 뭐에 의해서 보호된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가 되지만 상호금융은요 자체 기금에 의해서 보호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개념이 다르다 그랬어요. 상호저축은행은 뭐라 그랬어요? 음지 있는 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사금융을 양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 됐고, 다음에 상호 금융은 뭡니까? 말 그대로 조합원들의 어떤 여수신, 뭐 조합원들의 상호 부족, 그걸 목적으로 합니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4번 금융회사가 소비자들과의 거래에서 공시, 정직, 성실, 공정한 영업 관행을 유지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것은 자, 우리 금융감독 중에 자, 우리 보시면 공시, 정직, 성실. 자, 누구들하고 관계입니까? 소비자들과의 관계. 그러니까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강한 것. 이거는 무슨 감독이다? 영업행위 감독. 이렇게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건전성이 아니라 영업행위 감독.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자, 했던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 반드시 좀 구분하세요. 고유 업무하고 부수 업무, 특히 어음 할인, 어음 인수 요거 좀 구분은 하시면 되겠고요. 자, 하시고 그다음 금융감독. 자, 시스템, 건전성, 영업행위가 있으면 시스템이 가장 넓은 개념. 그다음에 건전성 하면 재무제표 요 딱 키워드로 좀 잡아주시고 소비자 보호에 주안점을 두는 거는 영업행위 감독이다. 이렇게 해서 금융감독원의 감독, 금융감독 관련해서 요 세 가지 이것도 좀 체크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볼까요? 다음은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 옳은 것 그랬습니다.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신용협동기구들은 은행의 보통예금과 유사한 상품인 자리배탁금을 취급하고 있다. 자, 우리 뭐하고 유사한 상품? 예. 여러분들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요거는 자, 우리 은행의 보통예금이라는 건 뭐였습니까? 그 가입자 기획에 제한이 없어서 개인도 가입이 가능하고 법인도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반면에 상호금융 이쪽은 이제 조합원이라든지 준조합원, 뭐 회원 이런 사람들의 가입 자격이 있는 거고 얘들이 지금 다루고 있는 요 자리배탁금은 뭐하고 유사한 거다? 정기? 아니, 뭐하고 유사한 거죠? 저축? 뭡니까 여러분들? 저축? 예금하고 유사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축예금이라는 거는 보통 예금보다 여러분들 차이가 딱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예금보다 예제가 조금 더 높고요. 그 다음에 개인 우대성. 그래서 개인들만 가입할 수 있고 법인 가입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요 말장난만 좀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예금 이렇게 하시고요. 이거는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더라고요. MMDA, MMF, CMA 이건 항상 여러분 비교하셔야겠죠. 그래서 뭐 실적 배당이냐,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느냐, 그 다음에 자금 이체 결제 가능하냐 했더니 우리 자동화 기기 공부할 때 보면 CMA 자동 이체 결제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MMDA하고 CMA 같은 경우는 이체 결제 자동화 기기를 통한 입출금 할 수는 있지만 MMF는요 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그 차이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단기 금융 상품 펀드는 자 우리 유동성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운용 자산 전체의 가중 평균 잔존 만기. 그래서 여기에 유일하게 하나 바뀐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2년에 기존에는 어쨌든 단기 금융 상품 펀드도 다 단기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90일 이런 잔존 이내로 이렇게 제한한다라고 했는데 만기를 여기 이번에 75일 이내로 이렇게 수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체크하라고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자, 4번도 쉽습니다, 여러분들. 자, 주택 청약 종합저축. 자,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무주택 세대주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여러분들 가입하고 청약하고는 다르다 그랬어요. 가입은요? 나이 제한 없습니다. 0세부터 가능하고. 그러나 청약은요? 세대주든 무세대주든 관계는 없지만은 다만 미성년자 안 되고 만 19세 이상부터 다만 만 19세 미만이 뭐인 경우에 세대주인 경우에는 청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구분하십시오. 워낙 이 파트도 내용이 많은데 그냥 한 문제로 퉁치기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자, 이 편은 반드시 우리가 좀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되겠고요. 자, 다음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만 이렇게 좀 체크를 할게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투자의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뭡니까, 여러분들?
딱 안정적으로 보장된 거에다가 내가 리스크를 떠안고 발생할 수 있는 기대 수익률, 그것까지 들어가야 되죠. 그게 바로 리스크 프리미엄입니다. 그래서 투자 기대 수익률이라는 것은 리스크, 자, 기본적인 무위험 수익률에다가 뭐를 더한 거예요? 리스크 프리미엄을 더한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식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영자의 횡령, 산업재해, 근로자의 파업 등 특정 기업이나 산업의 가치에만 고유하게 미치는 위험을 체계적 위험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우리 그래프 이렇게 돼가지고 요거는 분산이 불가능. 그러니까 이렇게 분산을 하면 할수록 위험도가 뭡니까? 아무리 분산하더라도 얘는요 위험이 줄어들지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불가능하면 체계적이에요, 비체계적이에요. 요건 뭐다? 체계적. 6글자 맞추면 돼요. 불가능, 체계적. 반면에 분산 가능한 것은 비체계적.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딱 보니까 이번에 이거 보니까 횡령, 산업재해, 근로자 파업 등 특정 기업이나 산업의 가치만 고유하게 있다. 그럼 얘들만 피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위험이다? 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체계적 위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 권유 전에 투자 목적 등등등 고객 알기 제도. 자, 요걸 기억하세요. 고객 알기 제도라는 것은 자, 투자 이후가 아니라 투자 전이라는 것. 요거 투자 권유 전에라는 거 요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투자 후에 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투자 전에 권유 전에 요거 파악하는 알기 제도를 도입했다.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투자 금액이 1,000만 원은 전부 투자 금액 1,000만 원을 전부 A 주식을 구매하였고요. 레버리지가 2배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만 원인 주식이 12,000원으로 근데 10,000원에서 12,000원이면 이건 몇 퍼센트 상승한 거예요? 20% 상승한 거죠. 자, 여러분 실제 투자 수익률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실제 이거 투자 수익률에다가 우리 뭐 하면 돼요? 레버리지를 곱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레버리지가 몇 퍼센트로 했어요? 몇이라 했어요? 2라 그랬죠. 그러면 20% 곱하기 2 하면 얼마가 된다? 40%. 이렇게. 이해가 되겠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정답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증권 분석 투자 그것과 관련해서 좀 살펴보면요. 증권 분석 전반에 대해서 자, 이것도 여러분들 한 번쯤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것까지는 나오진 않았는데 자, 일단 여기도 내용이 많죠.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증권 분석 투자 관련해 가지고 무슨 분석? 기본적 분석하고 기술적 분석 이렇게 구분하면 되고요. 기본적 분석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상향식 분석과 하향식 분석이 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에 상향, 하향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기술적 분석. 여러분 상향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뭐부터? 그렇죠. 기업부터 해가지고 같은 업종들, 그 다음에 경기 이렇게 보는 거고 하향이라는 건 뭐예요? 큰 것부터 뭐죠? 경기 동향부터 살피고요. 그 다음에 업종들 살피고 특정 기업의 어떤 가치 같은 그런 걸 보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밀물에 밀물 나오고 썰물 나오지만은 자, 여러분 경기가 좋을 때는요 이거잖아요. 하향식. 경기가 좋으면은요 별로 우량하지 않는 그런 기업들도 저도 주가는 올라간다라는 그 말입니다. 이걸 강조하는 거고 이건 특정 기업의 가치를 강조하는 거고 이거는 뭡니까? 차트. 그러니까 이런 기업의 가치라든지 업종의 동향 이런 것들을 본다면 이는 뭘 봅니까? 그냥 과거에 어차피 차트라는 거는 한 번 또 반복된다. 한 번 얼마만큼 올랐으면 또 여기까지 또 오른다.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어떤 비성적 요인 이런 것들도 중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1번 기본적 분석은 자, 이건 반드시 오늘 좀 구분하십시오. 이건 출제 가능성도 이것도 꽤 높습니다. 한 번도 안 나와가지고 자, 과거 증권 가격의 움직임의 모습이 미래에도 반복 과정 패턴 비성적 이거는 무슨 분석? 기술적 분석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 부채의 레버리지 효과는 기업 이익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주주에게 불이익을 주며 이익의 변동성을 크게 하여 재무 리스크를 높인다. 여러분들 근데 부채 재무 리스크라고 이렇게 레버리지 효과라고 이렇게 되는데 기업의 부채가 꼭 나쁜 것만 아니죠. 물론 손실이 클 수도 있지만 오히려 또 이익이 또 어떻게 극대화될 수도 있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이익을 감소한다 이러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주주에게 그 이익의 변동성을 크게 해서 리스크를 높이는 방향 그거는 맞지만 여기에 꼭 불이익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익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장 가실 때 그 표 있죠. 표라는 그 식 그거 여러분들을 한번 좀 정확하게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자 요 관련해서 보상 배율이라는 것은 요거는 여러분들 이자 보상 배율
요거는 뭐분의 뭡니까? 이자. 그 다음에 영업 이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자 비용, 영업 이익. 그러면 여러분들 이자 보상 비율이 크다는 것은요. 이자보다도 영업 이익이 어떻다는 거예요? 더 크다는 거예요. 그냥 바람직한 거고 반면에 이게 낮다는 것은요. 영업 이익보다 이자 비용이 더 크다. 그럼 결국은 이게 1보다 더 작다란 말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영업이익으로도 이자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이죠. 자, 그러면 이건 시그마 때 정확하게 시험장에서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자 보상 배율이 높으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심각한 공경이 있다. 반대죠, 여러분들. 이자 보상 배율이 크다는 것은 이거 갖고도 넉넉하다 이 말인 거고요. 1보다 작으면 오히려 반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자, 그럼 4번 볼게요. 주가 이익 비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으면 주가가 고평가되고 항상 여러분들 자 우리 PER이든 PBR이든 자 우리 세로 치고 뭐가 되는 거예요? 주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PER 하면 이건 뭡니까? 한 주당 발생하는 순이익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주당 순이익.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높다란 말은 실제 이익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주가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되게 높게 평가가 됐다 이 말인 거고 이게 낮다라는 것은 주가가 저평가됐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PER이든 PBR이든 똑같아요. 그 분자가 주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PER이 상대적으로 높으면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낮으면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케이 맞는 지문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 뭐 여기 이게 들어왔네요. 자 정기예금 자 금전 소비 인치 계약 맞죠? 소비 대차하면 안 돼요. 소비 인치 계약. 기한 이익은 누구한테 있다? 예금주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금융기관에 있는 거죠. 금융기관에 있기 때문에 만기가 도래하기 전이면 원칙적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뭐 간단한 게 나왔네요. 2번 증권에 기한 타증권. 자 여러분 입금과 동시에 예금계약 성립하는 거는 먼저 계약이 성립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소급해서 계약이 소멸을 되는 것. 요건 뭐죠? 요건 양도세. 추심 위임서를 뭐라 했으며 타증권 입금한다고 예금계약이 성립하는 게 아니라 뭐 부도달 뭐 이런 다른 것들 문제 없는지 다 확인하고 그게 이제 확실히 이제 안정된다면 안전하다라고 본다면 그때 뭐다? 계약이 성립하는 거. 그게 추심 위임서. 예금거래 기본 약관에서는요. 추심 위임서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이거 약간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약간 체계. 자, 은행마다 여러분 약간 체계가 다 달라버리면 우리가 매번 뭐 예금계약 체결할 때마다 그 은행에서 교육도 받아야 되고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체계는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품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죠. 그래서 동일한 약관 체계 맞는 지문이고요. 자, 약관의 조항은 우체국과 예금주사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에 우선한다. 이거 옛날 기출 이거 한번 했는데 이거 말장난에 조심하시면 돼요. 자, 약관이 있다 하더라도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당사자끼리 합의한 것이 우선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에 우선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우선한다.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정답 이렇게 3번입니다. 다 표시가 잘못되네. 3번 이렇게 표시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 사례가 나온다면 요 상속 문제하고 거기 뭐 상속세하고 같이 결합된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상속 이론에 대해서 또 여전히 또 물어볼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이 부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인가요? 자, 9번. 자, 우리 오늘 법적 판단 그랬습니다. 법률론 관계인 갑과 을은 병을 출산하였고요. 정을 입양하였다. 뭐 이때 입양은 일반 입양이든 친양계약이든 상관없어요. 자, 이후 갑은 전재산 14억 원을 배우자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장을 남기고 사망하였다라고 했는데 본문은 컴퓨터로 작성되었고 서명은 있으나 날이 없다. 자, 이건 모르더라도 여러분들 유언이라는 것은 자, 우리 민법에서 정한 방식과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면요. 아무리 당사자의 진위가 담겨져 있다 하더라도 유언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14억 원 이거 배우자한테 상속한다는 유언장요? 없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자 유언이 없거나 유언이 무효면요 법정 상속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갑, 을, 그 다음에 병, 그 다음에 정 이렇게 됐죠. 자 이분이 14억인데 그냥 유언이 없는 셈 치면 되고요. 자 이거 이번에 우리 새로 이렇게 표현된 거. 자 유언의 방식은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자, 녹, 공, 비구 해서 5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 녹, 공, 비, 구.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 4가지. 그 다음에
급박한 상황에서 우리 앞에 있는 거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게 구수정서. 자, 그런데 공증은 여러분들 우리 법원에 우리 국가기관이 뭡니까? 그런 자격을 갖춘 자한테 공증인의 자격을 주고요. 그런 사람들 확인을 받은 거고 구수정서에 의한 요원도 여러분들 급박한 날이 종료된 날도 14일인가 7일인가 하여튼 그때 끝나고 어디에 법원에 가서 검인을 받도록 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유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거를 기억하세요. 공증정서 자 우리 교재에 2번이 나옵니다. 공증정서하고요. 구수정서 요거는 여러분들 보세요. 다 뭡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이 확인을 받았고 법원에 검인을 받았기 때문에 별도 검인을 받을 필요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언서의 정확성, 유효성을 갖다가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자필정서, 녹음정서, 비밀정서 같은 경우는 그런 걸 거쳐야 되고요. 자, 그래서 요 문장 보세요. 유언 방식 중 공증정서, 법원의 검인을 받은 구수정서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적법성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네요. 여러분들 얘가 아니고 나머지가 확인을 받아야 되는 거지 얘들은요. 그러니까 여기는 의한 것이 아닌 경우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알았죠? 얘들은 이미 국가기관에 공인한 사람의 확인을 받은 거고 법원의 검인을 받은 거기 때문에 별도로 진구해서 적법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돼야 되고요. 자, 요 상속은 요 간단한 겁니다. 자, 요거 우리 상속은 다들 잘 하시더라고요. 자, 입양하든 친자든 상관없습니다. 1대1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5. 자, 을병정 같은 경우 1.5 대 1대1 해서 자연수로 만들어주자. 2를 곱하자. 그래서 3대 2대 2. 자, 그러면 결국은 을이라는 사람은 얼마만큼? 7분의 3. 병가정은 7분의 2만큼. 자, 그래서 우리 이분 재산이 14억이니까 14 곱하기 7분의 3 하면 6억을 상속받게 되고 여기는 4억, 4억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니은번 을은 14억. 자, 이거는 유언이 무효이기 때문에 14억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X. 다음에 병의 법정 상속분은 4억이다. 맞고요. 정은 갑의 재산에 대해서 자, 우리 입양되면 상속권 당연히 있다. 일반 입양이든 친양자 입양은 상관이 없고요. 입양된 자라든 입양이 안 된 자든 똑같이 뭡니까? 균분 상속한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 리을 이렇게 해서 4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예금 양도 질권 설정. 자, 이것도 이제 한 번쯤 나올 때가 됐습니다. 2019년도 우리 시험 때부터 들어온 건데, 자, 여러분들, 이거는 뭐 이론적으로 딱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게 쉽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처음에야 좀 힘들지만 개념을 잘 잡아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예금. 항상 여러분들 이거 생각할 때는 3면 구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금주다. 그 다음에 여기가 채권자다. 자,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서로 양도를 합니다. 서로 양도를 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 양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즉 새로운 양수인을 갖다가 새로운 그 예금주로 보기 위해서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금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양도 금지 특약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약이란 거 말 그대로 뭐가 하는 거예요? 양도하지 않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네들끼리 양도하고 난 다음에 예금주가 야, 나 여기서 이제 예금 얘한테 넘겼으니까 이제 예금주는 내가 아니라 얘다라고 일방적으로 통지하는 건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당초에 뭡니까? 양도금지 특약을 맺었는데 일방적으로 말한다고 상대방이 동의도 안 했는데 그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양도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양도를 통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금융기관에 승낙까지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양도 계약 및 양도인의 통지가 있어야 된다. 플러스 뭐까지 있어야 된다고요? 승낙이 있어야 된다. 여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 같은 맥락입니다. 자, 양도는 아예 뭡니까? 예금주가 완전히 변경되는 경우, 자, 질권이란 건 뭐라 그랬어요? 소위 말해서 예금 통장을 담보로 잡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돈 받을 게 있는데 이 예금을 갖다가 담보로 해가지고 담보권을 설정한 것, 그래서 동산에 대한 담보권, 요게 이제 질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예금 채권에 대한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자, 요거 여러분들 직접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딴 거 없습니다. 질권 설정을 하고 얘가 동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뭡니까? 요건 무슨 채권? 그쵸. 피담보 채권. 채권의, 담보의 그 원인이 됐던 채권. 그 다음에 이건 무슨 채권? 예금 채권. 자, 얘가 직접 청구하려면요. 얘가 일단 이 사람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돼야 되고, 또 금융기관에서 돈을 내어줘야 될 의무가 확정이 돼야 되겠죠. 그럼 양쪽 모두 뭐가 도래해야 된다?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 자, 그러면 변제기 도래했다. 그럼 그것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직접 청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없음으로 틀렸고요. 그래서 채권의 목적이 금전인 경우 자기 채권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직접 청구해서 우선 변제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직접 청구할 수도 있다.
다음 질권 설정된 예금 채권의 변제기는 이르렀으나 자 여기 보세요. 예금 채권의 변제기는 이르렀다. 요거는 이르렀다. 그럼 금융기관은 어쨌든 돈을 내줘야 되는 입장이고요.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질권 설정된 예금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는 없고 제3채무자에게 자 변제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변제 공탁이라는 건 여러분 언제 해야 한다 했어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해야 될 때 변제 공탁을 하는데 자 그때 채권자가 누구인지 진정한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울 때 어쨌든 채무자 입장에서는 변제 공탁을 통해서 뭡니까 자신의 채무를 면할 수 있잖아요. 계속 이자 주면서 들고 있을 필요 없이 얘는 보세요. 얘는 돈을 내줘야 되는 때고 얘는 지금 가지고 갈 수는 없죠. 그래서 이때는 뭐 할 수 있다고요? 국가기관에 이렇게 등에 이렇게 변제 공탁하면 되는 거고. 자, 요 경우는 변제 공탁. 반대인 경우.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는 도래했다. 그럼 채권자는 돈 달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그러면 은행으로서는 돈 내줄 이유가 없죠. 그러면 은행에서 버티면 됩니다. 뭘 때까지? 그렇죠. 변제기 도래할 때까지. 예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때까지. 구분하시겠죠, 여러분들? 두 가지는 꼭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건 어떤 경우? 둘 다 변제기가 도래했을 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맞는 질문이고요. 다음에 예금에 대한 압류 명령이 본점에 송달될 때, 아이고 이런 걸 냈네요. 자, 여기 압류 명령의 포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자, 우리 언제 했어요? 그냥 본점에 도착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압류는 물론 이제 즉시 지점에다가 이첩은 해야 되겠지만 지점에 이첩한 때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이해차에 여러분들 그 전부 명령하고 주시 명령 구분 반드시 하세요. 특히 여러분들 개념을 일단 좀 정확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부 명령하고 집행 명령 그 금융기관에 도달하는 것만으로 여러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건 도달하는 순간 효력이 바로 발생하는 것은 주시 명령이고 전부 명령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즉시 항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즉시 항고를 통해서 그런 것을 확정이 돼야지만 그렇게 전부라는 것은 완전 채권이 이전하는 거고 추심은 뭐예요? 채권자는 그대로 있으면서 추심할 수 있는 권한만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은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문제 꼭 좀 잘 체크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요거든 요 압류 양도 질권 설정이든 그거든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뭐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우리 우체국 예금 상품에 관한 설명이다. 우리 옳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체국 하도급 지킴이 예금 출금은 우체국 창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전자금융, 자동화기기 등을 통한 출금은 불가하다. 이건 뭐 워낙 많이 했던 거고요. 하도급 돈 이거 제대로 전해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정부에서 발주한 그런 공사 대금 같은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창구도 안 되고 전자금융도 안 되고 자동화기기도 안 된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X. 2번 고객의 기초연금, 급여, 용돈 수령. 자, 요거 있죠. 기초연금, 급여, 용돈 딱 튀어나오는 순간에 뭐겠습니까? 무슨 상품? 여러분들 기초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나이가 많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뭐다? 생활 든든. 그렇죠. 용돈도 물론 이제 부모님한테 어린 친구들도 받을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자식들한테 부모님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다? 생활 든든 이렇게 가야 돼요. 죄송합니다. 벌써 마음이 급해가지고. 자, 입양자, 결혼 이민자, 소상공. 야, 이거 이번에 나왔었죠. 자, 여러분들 이거 새 출발 그 관련해서 희망이 있고요. 행복이 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구분하면 된다 했어요? 희망은 사회적 약자들, 특히나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나 뭐 결혼 이민자들이라든지 북한 이탈 주민 뭐 그런 사람들이고요. 행복은요. 사랑 나눔 실천자들, 뭐 입양자라든지 뭐 헌혈을 갖다가 많이 한 분들 그런 분들이다. 자, 그래서 소상공인도 여기 들어가요. 행복. 그래서 입양자 여기 입양자, 그다음에 소상공인 여기 들어가고, 그러나 결혼 이민자는 여기 들어간다. 이렇게 구분하세요. 새 출발 행복, 새 출발 희망 패키지 이건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X 이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네 번째 거네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거라서 그냥 한번 체크만 하십시오. 그래서 싱글벙글 정기예금. 근데 이름이 뭐예요? 시니어니까 만 50세 이상, 그렇죠. 중년층 고객을 위한 뭐 이런, 특히 요게 50세 이상부터는 세무보험 뭐 이런 데 관심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세무보험, 시니어 번글번글이 아니고 싱글벙글, 죄송합니다. 싱글벙글. 자, 이렇게 해서 4번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희망하고 행복하고는 반드시 좀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12번, 자, 이게 좀 급하게 제가 만들어서 이게 뭐 확인도 안 하고 들어왔는데 맞겠죠? 자,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요 표는 주어질 수도 있고 안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상속세율이나 증여세율은 동일하게 적용되고요. 다만 이거 어렵지
않기 때문에 복잡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암기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고 다만 자, 이 사례를 갖다가 여러분들 막 등장인물은 많은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 상속과 관련되는 이론과 한번 접목시켜 봤어요. 이거 제가 그냥 완전 그냥 지어낸 건데 한번 보십시오. 자, D가 납부해야 되는 상속세는 얼마인가? 다른 거 고려하지 말고 요거만 자 우리 고려 한번 해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상속액을 알기보다는 그냥 한번 보세요. A는 전재산, 자 정기예금, 금융자산이네요. 5억 원을 남기고 별도 이혼 없이 사망했고요. 자 A의 유족으로는 어머니, 노모 B가 있고 재혼한 배우자 C가 있고요. 재혼한 배우자와 사이에 태어난 아들 D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새 D 아들인 또 손주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처 F, 요거는 이혼을 했습니다. 전처 F가 재혼한 가정으로 친양자 입양을 보내. 원래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게 A, F 사이에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은 그 집으로 보내버렸네요. 그래서 여기는 친양자로 입양됐으니까 얘네 관계도요 없는 셈 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친생 부모와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기 때문에 친생 부모로부터도 상속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보시면 자, 일단 상속. 자, 유언이 없었다. 직계 비속. 근데 직계 비속이 이렇게 아들도 있고 손주가 있을 때는 뭐를 기준으로 한다고요? 최근친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이 친구가 상속 받고 싶으면 안타깝지만 지금 받지 말고 요분이 돌아가실 때 받는 거고 여기는 상속 대상이 아니다. 자, 상속 1순위가 있다. 그러면 직계 존속인 2순위는요 상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뭐 사랑을 했든 어쨌든 우리는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상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혼을 했다 그랬으니까 여기도 전처 F도 이제 상속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상속은 없고요.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직계 비속과 배우자 이렇게 됐으니까 요거는 1대 1.5니까 여기가 5분의 2, 5분의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5억 원에 대해서 5분의 2 했으니까 자, D는 얼마를 받게 된다고요? 2억 원.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D가 납부해야 되는 상속세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상속을 받았다고 전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했었죠. 자,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했던가요? 1억 원 이하와 관련해서는 자, 1억 원 이하 1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얼마까지? 2천만 원까지.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1억 원을 이상이 되는 경우, 이상이 되는 경우는요, 몇 퍼센트? 20% 또는 2천만 원 중에 더 큰 것을 이렇게 한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상속받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2억 원을 받죠. 그러면, 자, 1억 원 이하가 아니라 2억 원 이상이니까, 자, 그러면 20% 하면 4천만 원, 2천만 원. 그러면 당연히 뭐가 더 크다? 4천만 원이 더 크죠? 그렇죠? 예? 아, 1억 원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2천만 원을 죄송합니다. 자, 그렇죠. 그러니까 2천만 원까지는 뭐다? 전액 공제가 되는 거고요. 죄송해요. 순간 착각을 했습니다. 자,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자, 근데 이거 계산해 보면 여러분 알지만 언제까지는요? 1억 원까지는 2천만 원이 적용되고 1억 원 초과하는 경우부터는 1억 원부터는 뭐 적용하면 돼요? 20% 그냥 적용하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순간 맞아요. 그렇게 표현을 좀 잘못했네요. 자, 그러면 요거 여러분들 2억 원이니까 20%니까 얼마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요? 4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죠. 그러면 결국은 상속재산의 과세 대상 되는 상속재산은 1억 6천만 원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자, 결국은 얘는 1억 6천만 원이 상속세 대상이 되는데, 자, 그냥 이거는 쉽게 1억 원, 5억 원, 뭐 이렇게 10%, 20%, 30% 이렇게 누진세율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만약에 잘 모르겠다 하더라도 10%, 20%, 30%뭐 이렇게 될 때, 자, 이거 여기는 그 1,000만 원 이렇게 더해주는 것 이렇게 있는데 여기 뭡니까? 0에서부터 1억 6천이니까 원래 1억까지는 몇 퍼센트예요? 10%고 여기는 20%. 그럼 1억의 10%는 1,000만 원. 그래서 1억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20%를 하고 그다음 1억 원까지는 얼마를 1,000만 원 계산하라 그 말인 겁니다. 자, 그래서 6천만 원에 대해서는 20%면 1,2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000만 원, 1,200만 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2,200만
200만 원이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그쵸, 이거 2천만 원 죄송합니다. 2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렇게 해서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번 볼까요? 보험 이제 또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위험관리와 보험에 관한 설명이다. 자, 이거는 2021년에 나왔던 것 때문에 그냥 한번 보는데요. 자, 그냥 이렇게 보세요. 자, 여러분 위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건 발생이 연동되는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손실만 발생하느냐, 손실 또는 이익도 발생할 수 있냐에 따라서 순수 위험과 투기적 위험. 그래서 이건 맞는 질문이고요. 다음 순수 위험과 달리 투기적 위험은 보험 상품 대상. 보험 상품 대상이 되는 것은 손실만 발생하는 순수 위험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특정 징후로 예측이 가능한 면도 있으나 위험의 영향이 강범위에서, 자, 통계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 이건 뭐죠? 사회 경제적 변동과 관계되는 동태적 위험, 이렇게 돼야 되니까 틀렸고요. 요거 산업 구조 변화, 물가 변동 등등등 이런 것들은 무슨 위험? 동태적 위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뭐 한번 체크만 하시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뭐 구분한 건 우리 해설지에 다 넣었으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3이원 방식하고 현금 흐름 방식. 자, 제가 계속 이게 2021년도 그 기출을 바탕으로 우리 요 파트를 좀 보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봅니다. 자, 현금 흐름 방식은 3이원을 포함한 다양한 기초율을 가정하며 계리적 가정에는 위험률, 해지율, 손해율, 그 다음에 적립 비율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외우기 어떻게 했어요? 위해, 손사 이렇게 외우십시오. 이게 위해, 손사, 위해, 손사. 이게 바로 뭐다? 계리적 가정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다음 요 적립 비율 이렇게 우리가 적립하면 할인율도 크니 수익률이 높다였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자, 그 말이 없나요? 자, 요거 우리 뭐랬죠?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할인이 적립되면 수익률이, 투자 수익률이 커진다. 할인율이 적립되면 투자 수익률이 커진다. 하여튼 그게 경제적 가정. 어쨌든 요거는 위에 손사 이렇게 외워가지고 이건 틀린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현금 흐름 방식은 3이원을 갖다 어떻게 한다고요? 배제하는 게 아니라 포함하는 거다라고 했던 것. 그래서 뒷부분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기대 이익이 내재되어 있는 것은 3이원 방식임에 비해서 현금 흐름 방식은 기대 이익을 별도로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기대 이익 내재된 거는 3이원 방식 맞고, 그 다음에 구분하는 것은 현금 흐름 방식 맞고, 이거 맞네요. 그 다음에 현금 흐름 방식은 이것도 두 개 다 맞네요. 잠깐만요. 현금 흐름 방식은 정교한 보험료 산출이 가능하지만, 맞죠? 여기 뒤에 게 들거든요. 상품 개발 후, 자, 리스크 관리는 처음부터 여러분들 리스크라는 여러 변수들을 고려해서 산정한 거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요거는 그렇죠. 이렇게 용이하다,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자, 그 다음에 상품 개발 시 수익성 분석을 동시에 할 수 있으며 상품 개발 후 리스크 관리가 용이한 것은 이거 두 개나 돼버렸네요. 3이원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이거 현금 흐름 방식이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급하게 만들어서 좀 그러네요. 자, 어쨌든 요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이렇게 하시고, 자, 요거 여러분들 요것만 좀 잘 좀 봐두세요. 그래서 2021년에 이거 통으로 그냥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제 지문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시험에 나왔던 것만큼, 그래서 개념들 좀 잘 보시고,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진짜 좀 허를 찌르는 건데, 근데 요것도 아니라 요것 때문에라도 문제는 그래도 풀 수 있는 거였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할인해서 적립하면 투자 수익률이 증가한다. 할인해서 적립하면 투자 수익률이 증가한다. 이거 경제적 가정. 그 다음에 위, 해, 손, 사 이렇게 해서 뭐 계리적 가정 요거라도 좀 암기하고 들어가십시오. 뭐 기출 나왔던 거니만큼. 그래서 이거 3이원 방식은 기대이익이 내재됐지만 얘든 기대이익을 구분하고 있다. 나머지 장점, 단점까지 딱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언더라이팅 설명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언더라이팅 뭐 나올 게 뭐 몇 개 없습니다. 자, 보시면 국내 대부분의 보험회사, 자, 1단계, 2단계, 3단계, 5단계 요거는 아셔야 되죠. 1단계는 뭐다? 보험 모집자, 2단계가 건강진단, 3단계가 언더라이팅 부서, 4단계가 계약적부, 5단계가 사고 및 사망조사 절차. 특히 앞에 거는 사전적인 우리 과정이라면 요거는 뭐라고 했어요? 사후적인 어떤 과정이다. 자, 어쨌든 요거 1단계, 2단계 순서 바뀌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우리 OX에도 있는 거 그대로 냈는데 클레임하고 언더라이팅하고는 반드시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클레임은 뭡니까? 언더라이팅은 뭐부터요? 계약 체결 전부터 여러분들 그 과정 1년의 과정을 말한다면 클레임은 뭐부터?
보험금을 청구하고 난 다음부터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보험금 청구에서 지급까지의 1년의 업무를 뜻하며, 그러니까 보험금 청구와 관련 청구 접수, 사고 조사, 조사권 심사, 수익 작정, 보험금 지급 등의 업무가 포함된다. 만약 여기다가 언더라이팅이라는 이름 안 돼요. 제가 OX에는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클레임이라는 개념. 그래서 언더라이팅하고 클레임하고 반드시 구분하시고요. 자, 청약서 작성 시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의 고지사항 작성, 청약서 뭐 등등 사항 서명란 등 동일안에,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이런 것들 쭉 해서 누가 서명을 해야 돼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입니다. 보험 수익자가 아니라 피보험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무진단 보험은 건강진단 절차, 고지 의무를 생략할 수 있는 보험으로서 무심사 보험관찰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진단 얘는 뭐만 생략 가능한 거예요? 건강진단만 생략이 가능한 거고, 뭐는 안, 여전히 고지 의무는 부담하는 겁니다. 고지 의무는 있다. 그러나 무심사는요, 이건 둘 다 없다.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 개념 좀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6번 보험윤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 한 번에 좀 묶어서 좀 봐주세요. 그래서 일부러 요거는 요 문제 보험윤리 같은 경우는 뭐 출제 가능성이 요 부분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보세요. 보험회사는 1년 이상 유지된 계약에 대해서 보험 계약 관리 내용을 연 1회 이상 보험 소비자에게 제공. 자, 이건 지금 암기하십시오. 그래서 자, 1년 이상 유지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제 유지된 계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최소 1년마다 보험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되며, 특히나 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그렇죠. 변액보험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 이상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분기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는 의무보험에 대해 판매 시점에 공시율 적용한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을 보험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적립금을 공시 기준에 따른다. 이거 공시, 적립금, 뭐 이율, 요 이율 같은 데인데 되게 민감한 건 무슨 보험? 저축성 보험입니다. 저축성 보험. 세 번째,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는 만료되기 전에 알려줘라. 만료되기 전에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건 뭐다? 우리 자동차 보험 같은 의무. 그래서 이게 하나, 둘, 세 개가 다 달라요. 우리 앞에 거 요거는 변액보험, 요거는 저축성 보험, 요거는 의무보험. 알겠죠, 여러분들? 요건 한 번에 이렇게 정리해야지 안 헷갈립니다. 그래서 1, 2, 3번 이렇게 하시고요. 그럼 뭐 답은 4번이겠네요. 판매 담당 직원 등의 범위에는 소비자에게 보험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직원, 직원들의 판매 실적에 따라 주로 평가하는 직원, 영업 단위 조직으로 여기까지만 딱 되고요. 뭐는 제외된다? 설계사, 대리점 같은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 설계사는 누구라 그랬어요? 보험회사에 속속돼서 보험계약을 중개하는 사람, 보험계약 체결권은 없다. 그러나 대리점은요? 역시 보험회사의 보험 대리점. 대리점은 요거는 보험 설계사하고 유사하지만 뭐까지 권한이 있다고요? 그렇죠. 체결 권한까지 위임을 받았다라는 점에서 또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요거랑 보험 중개사, 독립적으로 하는 중개사 체결 권한 없다. 그거랑 좀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그래서 요거 요렇게라도 좀 정리를 좀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거 이렇게 변액보험, 분기별 1회 이상, 저축성 보험, 공시율 적용한 해지환급금 및 적립금 공시, 의무보험 만료기간 전 갱신을 안내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요거 좀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은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들. 자, 해보세요. 담보하는 재상해, 도난, 방화, 기타 손실을 의도적으로 각색 또는 조작하는 것. 의도적으로. 부풀린 거는 연성. 의도적으로 조작, 각색하는 거는 경성사기.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경성. 그 다음에 보험계약에 있어서 특정군의 특성에 기초하여 계산된 위험보다 높은 위험을 가진 집단이 그거 막 속이고 여러분들 딱 가입하는 것. 이건 뭡니까?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 이거 뭐죠? 역선택 이렇게 가야 돼요. 역선택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독립적으로 보험계약 체결 중개. 자, 이거 우리 어디 소속된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중개하는 거는 보험 중개사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 문제 정답 3번입니다. 3번. 자, 조금만 더 힘낼게요. 자, 여러분들 화창한 봄 날씨 이렇게 오는데 보니까 라디오 듣는데 다들 날씨가 너무 좋다고. 진짜 날씨가 좋은데, 그래서 뭐 오늘 고생한 만큼 여러분들 더 다음 봄에는 더 행복하게 여러분들 보낼 수 있도록 조금만 고생을 다 같이 해요. 자,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 18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보험료 할인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이거에
보험료 할인과 관련해서는 뭐 예측했던 것처럼 2021년에 보험료 할인 적용 높은 순서 뭐 이게 이제 출제가 됐는데요. 여기 보시면 윈윈 단체 플랜 보험 자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단체별 요거 여러분들 이건 별거 아니지만 당연히 단체 보험은요 보험 계약자 수가 아니라 보험자 수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보험 계약자는 보통 뭐 기업이라든지 뭐 단체 그쪽하고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구성원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그게 바로 단체 보험인 거죠. 자 그러면 50인이면 자 1% 할인율을 적용받는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윈윈 단체 플랜 보험 같은 경우는 50명이면 이거 50명이면 몇 퍼센트죠? 네? 그렇죠. 1.5% 그렇죠. 여기는 50명이면 1.5%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우리 몇 명까지는 1%였어요? 5인에서 20인. 그렇죠. 5인에서 20인. 그 다음에 20인에서 100인. 그 다음에 100인 이상. 그래서 여기는 1.5 이렇게 적용된다라는 것 이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50명이니까 1.5% 할인율 틀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또 들어왔는데 옛날에는 선납 할인, 선납이라는 것은 미리 보험료 내는 것 요거 몇 개월 이상 보험료 내라? 3개월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건 3개월 그때 2% 이렇게 하시고요. 현재 단체 계약 할인율은 우체국 자동이체 납입 할인율과 동일하며 해당 단체가 자동이체 여러분 자동이체하고 단체 동시에 중복하면 중복 할인 적용 안 된다라고 했고요. 자 요건 여러분들 자 우리 암기하고 들어가요. 자 이것도 자 고액 계약 할인 하면 주계약 보험료에 대해서 할인해주고 특약에 대해서는 할인 안 한다. 고액 계약 할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최소 얼마 이상이 돼요? 2,000에서 3,000, 3,000에서 4,000 미만, 그 다음에 4,00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몇 퍼센트? 1, 2, 3. 요거랑 좀 구분 좀 하십시오. 이렇게 또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들 뭐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뭐 당연히 암기할 수밖에 없고 자 건강 클리닉 든든한 종신보험 우체국 통합보험 뭐 하나 없네요. 우리가 두 문자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로 통합하니 든든하게 와이드한 또 뭐 와이드한 정기 할인도 해주네 이렇게 여러분들 외우시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로 뭐다? 하나로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는 통합 건강보험 그 다음에 윤종신 든든 종신보험 그 다음에 와이드 그 다음에 온라인 요 온라인 정기 할인 대주네. 온라인 정기 할인 이렇게 딱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 건강 클리닉 들어가면 안 돼. 건강 클리닉은 여러분 그거 있죠. 옛날에 시험에 나왔던 거. 그 뭐 3대 질병에 대해서 3,000만 원 뭐 이렇게 나왔던 거. 뭐 중증 장애가 5,000만 원. 뭐 그 중증 수술이 500만 원 했나요? 예, 뭐 요거 상품 그 주요 특징 딱 던져 놓고 이건 무슨 상품이냐. 그렇게 하고. 자, 그다음에 할배, 리치 할배는요. 90세 이상. 그거만 좀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요거 정답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건 방금 봤던 그거네요. 하나로 통합하니 든든하게 와이드한 온라인 정기 할인도 해주네. 자, 그 다음 19번 보겠습니다. 보험 전반에 대한 것들하고. 요게 보험 상품이 저 뒤쪽에 다 갔나 보네요. 자, 다음은 보험 전반에 관한 설명.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어제 뭐 OX 지문 풀이하면서 했던 것 같은데 타 상품과 성능 비교가 검증하기 힘들다라는 것. 요거는 뭐 때문에 그렇다 했어요? 성능을 검증 비교하려면 눈에 뭐 보이고 만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험 상품은 그런 형태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장기 계약성과 관계되는 게 아니라 뭐다? 무형의 상품, 무형성. 그거가 관계된다. 이렇게 가야 되겠고요. 자, 2번도 좀 중요하다 그랬어요. 저축성 보험의 적립 부분. 자, 여러분 적립 부분은 위험 보험료를 저축성 보험은 여러분 위험 보험료가 관계돼요? 아니면 저축 보험료가 관계돼요? 그렇죠. 저축 보험료가 관계되죠. 그래서 위험 보험료가 아니라 저축 보험료를 예정 이율로 불이하여 피보험자가 사망, 장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부분 이렇게 가야 되겠고요. 3번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질병 사망 특약의 보험기간. 자, 여러분들 이거 질병 사망 특약 관련해서 질병 사망 특약 요과 관련해서는 우리 생명보험에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 제한이 없지만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것은요 80세 만기. 일단 보험금액 한도는 얼마? 2억 원 한도. 2억 원 이내.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 만기 시 지급하는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의 범위 내야 된다라는 그런 요건이 충족하는 경우 겸용이 가능하다. 자, 이거 여러분들 이게 아니라 생명보험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크로스 안 되도록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 제3보험은 보험사고의 불확실성이라는 생명보험의 특성과 실손보상의 원칙이라는 실손보상의 원칙이라는 손해보험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들 우리 제3보험 같은 경우는 뭐하고 뭐를 겸한 거예요? 생명보험하고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을 겸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제3보험 같은 경우는 피보험 이익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보세요. 여러분들의 생명의 가치하고 저의 생명의 가치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안 된다. 그래서 피보험 이익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A라는 자동차는 벤츠고 B라는 자동차는 티코다. 그러면 당연히 그게 모두 전소됐을 때는 객관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피보험 이익이라는 거는 손해보험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3보험이 뭡니까? 상해, 질병, 그 다음에 간병이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객관적 가치를 우리가 평가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피보험 이익이 없다는 것은 뭐와 관계되는 것? 생명보험에서 따온 거고요. 다만 우리 다쳤을 때, 크게 다쳤을 때 우리가 보장받는 거랑 좀 약하게 다쳤을 때 보장받는 거는 그 다친 그 손해, 그 치료비랑 그거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죠. 그게 바로 뭐다? 손해보험에서 적용되는 실손보상. 우리 생명보험은 무슨 보상이에요? 정액보상이잖아요. 정액보상. 그래서 그래서 우리 제3보험에서는 실손보상. 그 다음에 자, 우리 생명보험. 이거 누구나 다 뭡니까? 사망하기 마련이고요. 그러나 내가 여러분 자동차 보험 들었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자동차 사고 한 번도 안 날 수도 있는 거고 화재보험 들어도 한 번도 불이 안 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험사고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무슨 특징? 무슨 보험의 특징이다? 손해보험의 특징. 그래서 두 가지는 꼭 암기하세요. 보험사고 불확실성, 그 다음에 실손보상의 원칙. 요거는 뭐에서 제3보험이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표는 반드시 제가 이거는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 한 번도 출제가 안 되더라고요. 이거 뭐 중요한 표들 많네요. 그래서 이 표들 그 해설지에 있는 것들이니까 자, 요거는 생명보험일 때 제한이 없고 손해보험일 때 이런 제한이 있다는 거. 보장 부분, 적립 부분 할 때 보장 부분은 위험보험료, 적립 부분은 저축보험료라는 것. 요거 구분하시고 아까 여기 특히 두 개 손해보험에서의 성격 요거 반드시 좀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다음 20번 보세요. 자, 이게 우측 보험 상품을 좀 많이 넣었는데 이게 이해차로 좀 밀렸나 보네. 자, 이거에 하나밖에 없긴 한데 뭐 이게 앞부분입니다. 자, 우체국 든든한 종신보험. 자, 요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자, 든든한 종신보험. 이건 만기가 종신까지 되는 거고요. 다만 종신보험이라고 막 무작정 다 보장해 주는 건 아니고 각종 특약을 부과함으로써 보장이 된다. 그래서 요거 자 1번 타자니까 요거는 좀 알아두십시오. 자, 든든한 종신보험에서 주계약에서 보장되는 것, 별도 특약 가입 안 하더라도 보장되는 것, 주계약에서 보장되는 것은 사망보험금과 3대 질병. 그러니까 든든한 종신과 관련해서 주계약은 딱 두 가지. 사망, 3대 질병. 3대 질병은 뭡니까? 암, 뇌출혈, 심근, 급성 심근경색죠. 그래서 요거는 주계약에서 보호된다. 요거는 그냥 요 지문으로만 체크하고 넘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백세 보험, 백세 건강. 그렇죠. 백세 만기. 맞죠, 여러분들? 근데 이거 다 백세라가 주계약이 백세라고 백세 만기라고 다 백세 만기가 되는 건 아니고 특약 중에 자, 정기 특약. 여러분 정기가 무슨 뜻이에요? 기한을 정해서 그 기한 안에 사망한 경우에 그게 그때 이제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거. 그래서 정기 사망은 몇 세 만기? 요거는 딴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좀 알아두십시오. 80세 만기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자녀 지킴이. 이 자녀 지킴이라니까 어린 애만을 대상으로 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태아를 제외한 영유아, 어린이 산모까지 가입이 가능한 어린이 종합보험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 태아도 뭡니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선천적 이산 특약이라든지 우리 산모 뭐 보장하는 거 뭐 그런 것도 있었죠. 그래서 이거 제가 다른 거랑 좀 헷갈렸네요. 자녀 지킴이니까 그렇죠. 태아를 포함한 이렇게 돼야 되고요. 안전벨트 보험. 자, 이거는 여러분들 금액 좀 알아두십시오. 그 안전벨트 교통재해 사망 시. 자, 우리 휴일에 사망하면 최고 얼마까지? 2억 원까지. 평일에 사망하면 최고 1억 원. 그다음에 우리 장애 교통재해 장애 시 최고 휴일에 장애하면
1억 원, 그 다음에 5천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주요 특징에 있는 것들. 그래서 보험 상품들은 여러분들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자 세세한 건 이제 볼 시간도 없고 외우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주요 특징들을 좀 위주로 좀 보시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문제랑 같이 좀 매치를 좀 시켜가지고 그렇게 좀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좀 꾸준하게 공부를 하셨으면 좀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좀 그런 식으로라도 좀 해서 마무리를 좀 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금융 2회차 요거는 여러분들 좀 뭐 시간 관계상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는데 요것도 여러분들 좀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1번 문제 있잖아요. 1번 문제는 제가 처음으로 한번 만들어 봤던 문제입니다. 어느 책에도 없던 그 어느 제 책 어디에도 없는 그 문제인데 그 1번만 하나 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다음은 우체국 보험의 적립금 운용 계획 및 분석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거다. 자, 이걸 제가 그 박스를 갖다가 이번에 한번 정리를 해봤었어요. 정리를 해서 그때 교재에 냈나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적립금 운용 계획, 분기별 적립금 운용 계획. 그러니까 적립금 운용 계획하면 누가 한다? 우정 사업본부장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에 두 번째 심의를 받는다. 그러니까 운영 계획에 대해서 우리 보험 적립금 분과위원회 심의를 받고요. 그다음에 적립금 실제 이제 계획을 세우고 실제 뭡니까? 운용 사항 결과 이거 매월 분석하고요. 그다음 네 번째 자 분석은 그 위에다 밑줄 치면 매월 분석은 합니다. 분석은 매월 하지만 분석 결과를 갖다가 매월 보고할 필요는 없고 우체국 보험 적립금 운용 분과위원회에다가 보고하는 거는 연간 분기별 요거는 연간 보고하면 된다. 그 다음에 적립금 결산서. 자, 결산하면 외부 무슨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는다. 이렇게 딱 보십시오. 그래서 요 문제 그 빈칸 넣기 그렇게 해서 다른 것들하고 좀 구분해서 혹시라도 모르니까 한번 좀 이렇게 헷갈리는 것만 좀 체크하시고요.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 해설도 잘 돼 있고 이렇게 하니까 뭐 체크카드 상품이라든지 주식명령, 전부명령 자 이런 것들은 안중에서 빠진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좀 그 문제 분배가 그렇게 된 거니까 다 꼭 좀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